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 반둥에 살고 있는 이은석입니다. 오늘 저는 그 인도네시아의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 제 주변에서 일부 다처제로 살고 있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거의가 아니라 거의 못 봤죠. 그냥 이혼하고 다시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에서도 가끔 여러 사람과 함께 동시에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그 초기 대통령이었던 수카르노 역시 많은 부인을 두고 있습니다. 9명의 부인을 두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역사가 전공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그 수카르노 대통령의 부인들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싶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오늘 영상을 찍는 거는 수카르노의 부인들 이야기하기 앞서 간단하게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대통령이 그렇게 많은 부인을 뒀을까? 이런 걸 궁금하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일부 다처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려고 한번 영상을 찍어봅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현재에도 인도네시아의 종교 중에 이슬람은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죠. 87%입니다. 물론 이 통계가 다른 인구 변화와 다르게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요. 거의 한 10년째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마 캐톨릭이라든지 기독교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있긴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업데이트를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슬람이 많기는 하지만 세속적인 이슬람이고 인도네시아는 엄연히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어찌되었든 이슬람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도네시아 전반적인 사회에서 또 문화에서 이슬람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그 꾸란에 나오는 교리들이라든지 또 이슬람에서는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고 또 시리아의 샤리아법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슬람 사람들의 어떤 결혼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어떤 여러 가지 예들을 좀 잠깐 짧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꾸란에는 4명까지 아내를 두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정통 교리에 따르면 이슬람은 일부 다처제를 허용한다라고는 하지만 권장은 하지 않습니다. 초기의 이슬람은 조금 다르겠죠. 초기 이슬람이 시작되었던 그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서는 당시 이슬람에서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자 귀족들이나 부자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겨우 4명이라고? 불만이 가득했죠. 당시 아랍에서는 부자들이라면 수십 명의 아내를 둔 경우가 흔했다고 합니다. 당시 아랍은 거친 사막 환경이었고 또 부족 간의 전쟁도 많았기 때문에 많은 남자들이 죽어갔고 이런 상황에서 여자는 많고 남자는 적은 이런 상황에서 부유한 남자들이 많은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죠. 그래서 이슬람의 초기에는 일부 다처제가 전쟁으로 과부가 돼서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살게끔 해주려고 하는 의도였기 때문에 굉장한 일종의 사회복지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슬람의 일부 다처제는 이제 율법을 맞추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남자가 생각보다 많은 의무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이슬람에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의무가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5가지 기둥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샤하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샤하다라고 하는 거는 신앙 고백이죠.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무하마드는 알라의 예언자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고, 두 번째는 살랏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솔랏이라고 인도네시아는 얘기해요. 이 솔랏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바지르, 주흐르, 아스르, 마그립, 이샤라고 해서 하루에 5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카트라고 하는데 자선을 베푸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돕는 겁니다. 아마도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도 일종의 자카트로 돕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시움이라고 하는 금식이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 인도네시아가 이제 라마단 기간이었거든요. 한 달 동안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음식이나 물을 마시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금식을 하는 것, 라마단이 또 하나의 기둥이고요. 5번째가 하지입니다. 하지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성지 순례입니다. 메카에 순례를 하는 거죠. 평생에 한 번 이상. 그래서 예를 들어 샤리아에서 남성이 결혼을 원하는 그 이제 여성을 도와준 어떤 그런 역할을 할 때에는 일정의 돈을
자금을 베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자카트라는 그런 얘기도 했는데 초기에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초기에는 아마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입장에서 여러 명의 아내를 뒀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사람들을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전쟁의 시즌이 지나가고 나서는 이제 이러한 결혼에 대한 관점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샤리아 관점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계약 관계이죠. 그래서 반드시 신랑과 신부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고대 사회나 중세 사회는 그러지 않았죠. 부모님들끼리 정락 결혼을 시키거나 뭐 이런 일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결혼에서는 결혼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신부 측에게 남편이 지참금을 지급함으로 말미암아 이 결혼이 유효화가 되는 겁니다. 또 꾸란에는 신부의 지참금은 오로지 신부 개인의 것이지 신부 측 집안 사람들이 그 돈을 마음대로 운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실 아내의 사유 재산권이 독립되어 있는 것이 이슬람입니다. 굉장히 여성의 인권을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종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재산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여성의 그런 인권이 있는 곳이 바로 이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남편은 얼마의 지참금을 줘야 되냐. 보통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한 1년, 2년치가 아니라 3년, 4년치 정도의 돈을 일시불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내가 4명이라고 한다면은 한 4명의 아내들이 살 수 있는 금액, 3년, 4년 동안 살 수 있는 금액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산이 지출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율법으로는 보장이 되어 있고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아내를 추가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미 결혼을 했는데 또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기존 아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결혼을 3번을 했어요. 그렇다면 새로운 4번째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부터 3번째 아내의 또한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남편은 모든 아내들을 평등하게 사랑하고 평등하게 대해야 할 율법상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한 아내만 편애하게 된다면은 이혼의 사유가 되고 그 남편으로부터 그 이유가 나왔기 때문에 남편 측 과실이기 때문에 엄청난 위자료를 또한 물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꾸란에서는 장담하건대 이것은 절대로 못 지킨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하지 마라. 이렇게 여러 명 아내와 이렇게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어 있어도 실제로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북아프리카 지역도 이제 이슬람이 강하잖아요. 통계를 보면은 1907년에 이집트에서는 6%의 남성이 2명 이상의 아내와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이게 20세기 후반이 되면서부터 점점 다운이 돼서 1990년대에는 2.8% 그리고 지금 그게 더 줄어들어서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의 구단주인 그 만수르도 마음만 먹으면 뭐 수십 명의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만수르는 2명의 아내랑 결혼을 했죠. 그것도 두바이의 왕족과 정락 결혼을 맺은 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많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지만 실제로가 아니라 많은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관례와 관습이 있지만 실제로는 적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인도네시아에는 이제 법이 3가지의 중요한 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가법이고, 두 번째가 종교법이고, 세 번째가 지역법입니다. 이 3가지는 모두 다 중요하지만 가장 권위에 있는 것은 국가법이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8년째 살고 있는데 살다 보니까 가끔은 좀 독특한 일들이 일어나요. 국가법이 가장 중요하고 국가법에서는 이것은 무죄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종교법을 가지고 와서 국가법을 뒤집어 버리는 희한한 사례들도 나타납니다. 이제 이게 인도네시아예요.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에도 여러 가지 이제 법이 있죠. 그 법 중에 혼인법 3조 2항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일부 다처제에 대한 어떤 그런 법적인 근거가 나오는데요. 법원은 당사자들이 원한다면 남편이 1명 이상의 아내를 갖는 걸 허락할 수 있고 아내 역시 1명 이상의 남편을 가질 수 있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일부 다처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56조 1항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명 이상의 아내를 원하는 남편은
종교 법원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결혼하고 싶으면 나 결혼할 거예요가 아니라 종교법에 가서 종교 법원에 가서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다처제는 이제 허락이 필요한 거죠. 법적인 허락이 필요한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원래 일부 일처제입니다. 법적으로 한 명의 아내와 한 명의 남편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법이 있는 거죠. 예외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독특한데 예외법을 두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충족할 경우에 당신은 결혼을 또 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는 지역 법원에 이제 신청서를 제출을 하는 겁니다. 나 또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아내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기존의 아내가 우리 남편이 다른 아내랑 또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그거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내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게 이제 법원에서 신청서 제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신청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디가 집을 나갔는데 2년 동안 최소 2년 동안 아내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아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나는 결혼을 할 거예요 라고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남편이 아내와 자녀의 생활 필수품을 반드시 보장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서약을 하고 남편이 아내와 자녀에 대해서 공평하게 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이제 서약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기존 아내의 허락을 받게 된다면은 법원은 일부 다처제를 허락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는데 아내가 아내로서의 어떤 의무를 다 할 수 없을 때에도 남편이 법원에다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아내가 신체적인 장애를 얻게 됐어요. 아니면 불치병을 얻게 됐어요. 아니면 그런 결과로 인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도 법원은 충분히 이러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법원에서 승인을 해주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 바로 인도네시아에서도 2명 이상의 아내와 결혼을 하고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인도네시아에서 일부 다처제의 예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몇 명의 그 할아버지, 아저씨 이런 사람들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이 에양수부르라고 하는 이제 할아버지인데요. 25번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에도 8명의 와이프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가인데 나이가 70대래요. 70대. 그런데 하룻밤에 그 8명의 와이프와 같이 잠을 잘 수 있다. 막 이렇게 막 인터뷰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나요라고 하는 아저씨인데 이 수나요라고 하는 아저씨는 9명의 아내를 가지고 있고 첫 번째 와이프와는 이제 이혼을 했고 세 번째 와이프는 먼저 하늘나라로 가서 지금 7명의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7명의 아이들을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재력가인가 봐요. 그리고 와이프 중에 한 명은 막 네덜란드로 유학을 가서 유학 비용까지도 지불해 줄 수 있는 굉장한 그 이제 재력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냐오라고 하는 이 아저씨의 할아버지도 와이프가 14명이나 있었다고 해요. 아마 할아버지를 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타라야라고 하는 숨바섬, 그 발리섬의 동쪽에 있는데요. 숨바섬 출신의 데타라야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70대예요. 2022년에 나온 자료인데 이제 1년 지났지만 70대인데 아직도 12명의 와이프와 함께 살고 있고 52명의 자식이 있고 212명의 손자 그리고 3명의 증손자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대가족을 이끌고 있죠. 그리고 북가시에 살고 있는 어떤 군나완이라고 하는 이 아저씨는 37명과 결혼을 했어요. 부인이 37명이에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일부 다처제의 왕이다. 이제 이런 별명이 있는 분이고 하룻밤에 그 15명의 와이프와 같이 잠자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직업이 뭔지 봤는데 직업이 되게 웃겨요. 직업이 약방을 운영 중인데 어떤 약방이냐면은 이제 그 남자들 정력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처방해서 운영하는 그런 약방을 운영하고 있는 어떤 군나완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롬복에서 살고 있는 존이라고 하는 아저씨도 있는데 이 롬복에 있는 존은 이제 부인이 44명이에요. 44명과 결혼을 했는데
자기의 목표는 100명의 여자와 결혼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나이가 70대이기 때문에 아마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르산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마르산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는 15살 때 처음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총 94명과 결혼을 했고 1년에 3번 결혼한 적도 있고 어떤 날은 하루에 3명과 결혼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자손은 좀 적어서 16명의 자식을 가지고 있고 25명의 손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렇게 일부 다처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게 이제 흔한 일은 아니고 이게 뉴스에 나오고 지역 신문에 나올 뭐 이런 독특한 얘기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인도네시아 일부 다처제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했는데,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바로 인도네시아의 첫 번째 대통령인 수카르노에 대한 9명의 부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인도네시아의 그 초대 대통령이었던 수카르노 대통령의 그 10명이 아니죠. 9명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